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주택의 보수나 비가림 시설 설치, 안전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누군가의 민원이나 항공사진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거나 모르고 집을 매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행강제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아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결을 시도해봐도 노후주택이라 손을 대기 어렵거나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결국 이행강제금만 내며 양성화 정책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은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관리 방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쉽게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정책에 대해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양성화 제도를 참고하여 향후 예상되는 신청 대상과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는 기사를 요즘 자주 보셨을 겁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 실시되었으며 이번이 11년 만에 6번째로 추진되는 사례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4만 8천 동의 위반 건축물이 존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주거용 건물, 특히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베란다 무단 증축, 옥탑방 증축, 1층 야외 공간 무단 증축,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내부 구조 변형, 일명 방 쪼개기, 그리고 무단 용도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과 규제의 괴리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발코니 확장 등 소규모 구조 변경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건설 현장의 관행입니다. 사후 불법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셋째, 단속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낮고 적발 가능성도 적다 보니 원상복구보다는 벌금을 내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번 발표가 단순한 정부 정책 중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방안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되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이자 정부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식적으로 못 박은 사상 마지막 양성화 추진입니다. 무엇보다 전국 약 15만 동에 달하는 위반 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을 샀는데 나중에 위반 건축물인 걸 알게 됐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인데 구청에서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한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47,726동으로 집계됩니다. 2015년 89,110동에서 불과 10년 만에 약 6만 동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꾸준히 5,000에서 6,000동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서울 전체 아파트 동수가 약 2만 동 정도입니다. 즉, 위반 건축물의 수가 서울의 모든 아파트 동수의 7배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458동, 56.5%로 절반을 넘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즉 국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절반 이상이 위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서민 주거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편중이 심합니다. 서울이 49,011동, 33.2%, 경기도가 49,908동, 27.7%로 수도권에만 전체의 60.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안전이나 생활 편의를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려고 무단 증축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미봉책으로만 해결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 시행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법으로 1년 6개월간 시행됐고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81년 특정 건축물 정리법으로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1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미중홈 건축물이 대상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시행됐습니다. 가장 최근 다섯 번째는 2014년
특정 건축물 정리법으로 1년간 시행되었죠. 이때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총 26,924동이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첫째,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상당수 건물주들은 양성화 제도가 시행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은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신청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둘째, 과도한 비용 부담입니다. 2014년 당시만 해도 서류 작성비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최고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던 셈입니다. 셋째, 반복적 양성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양성화 해주겠지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불법 건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 이후에도 위반 건축물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지금도 전국에 15만 동 가까운 위반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시 양성화가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의의 피해자 구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리상 위반 상태의 위험은 행위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현실에서는 억울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위반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집을 매입한 사람에게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면 전세 대출, 보증보험, 매매 대출이 모두 제한됩니다. 임차인 역시도 피해를 입게 되죠. 심지어 구조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 강제금은 끝없이 반복 부과됩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의 과중화입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횟수만 부과했지만 이제는 시정될 때까지 무제한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노후 주택 소유자들은 수년째 강제금만 납부하며 버티는 실정입니다. 셋째, 도시 안전의 위협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위반 건축물은 구조 안전에 취약합니다. 화재, 지진, 붕괴 등의 위험이 커지고 도시 미관과 환경까지 훼손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도시 질서의 문제로 다뤄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합법화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 구제와 도시 안전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 발표안과 과거 양성화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양성화의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해보면 2014년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되는 대상을 보면 첫째,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법안에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사실상 확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를 확장했거나 방을 쪼개어 임대한 경우에도 확장된 면적을 포함해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단독주택의 경우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안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확대된 안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165제곱미터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일부 법안에서는 이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시점 기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안, 그리고 법 시행일 기준으로 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근생빌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신청 절차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양성화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전문가를 통한 현장 조사와 도면 작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건물 소유주의 직접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한 설계도서의 작성,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행정사의 인허가 신청 등의 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특정 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의 형식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넷째, 심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심의 기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 당시에는 도로와 건축성 기준에 적합해야 했으며 구조 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이나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상 비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건축사 수수료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었으며 각종 서류 발급비와 심의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총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처리 방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4년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 추가 부과를 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1회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위반 건축물이 늘어난 근본 원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1조 사선 기준을 조정합니다. 현재는 4층에서 5층 높이, 즉 약 10m에서 17m 구간에 사선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직선으로 완화하여 베란다나 발코니 등 생활 확장 공간을 보다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면적 산정 특례가 새로 도입됩니다. 노후주택의 외부 계단 비가림 시설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 등 생활 필수 시설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 편의 시설이 위반 요소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축은 불법 행위 예방입니다. 위반을 사후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라는 방향입니다. 먼저 건축물 사후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합니다.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나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능 확인제가 신설됩니다. 건축사가 사용 기간 중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화재 안전, 단열 성능, 위반 여부 등을 종합 진단해 성능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홈 인스펙션이나 영국의 홈 서베이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매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위반 사항 기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위반 건축물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새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을 유도하는 설계 시공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 및 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 관계자의 윤리 의식과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축은 단속, 시정 강화입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AI 기반 실태조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전국 건축물의 외관 변화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하고 AI가 자동으로 면적이나 구조 변경 여부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수집한 면적 위치 변화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5구의 광고물법처럼 직전 부과 금액에서 매년 가중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가중 비율과 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방안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양성화에서 종합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인 구제 조치에 그쳤다면 이번 방안은 양성화, 예방, 단속 강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했습니다. 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동적 관리에서 능동적 관리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신고해야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 점검제 도입으로 미리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 형식적 규제에서 실질적 규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방안은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마지막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반복 양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지만 이번 방안은 종료 시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이러한 기대 심리를 차단했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완료 후 12월에는 국회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되어 건축물대장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며 하반기에는 설계, 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청 기간을 약 1년에서 2년 정도로 잡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4년처럼 연말 마감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은 단순한 양성화를 넘어 우리나라 건축 행정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이번이 정말 마지막 양성화 기회라는 점입니다. 둘째, 선의의 피해자는 확실히 구제하면서 새로운 위반 행위는 강력히 차단한다는 명확한 양면 전략입니다. 셋째,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 혁신을 이루겠다는 점입니다.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특히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조치법 통과 시점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반 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령 통과 및 추가 지침이 나오면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전문가가 제공하는 최신 행정법령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